혹시 부르실 이름이 있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조용히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는 당신. 그 순간 밀려오는 고요함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외로움. 그 이름 석자가 가슴 한편을 파고들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함께 밥을 먹고 말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이 고요함이 조금은 덜 무겁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재혼을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을 나눌 동반자를 찾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그 손이 만약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평화를, 그리고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흔든다면 그래도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혼이라는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외로움과 자유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정숙, 70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20년을 홀로 살아온 그녀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태준, 73세. 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말들이 점점 길어지더니 어느새 둘은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에 마음 한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없는 집이 얼마나 텅 빈 느낌인지, 그 모든 것을 태준 씨가 채워주는 것 같았죠. 태준 씨는 정숙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정숙 씨가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슬퍼해 주었고, 손주들 이야기를 하면 정말 예쁘겠네요 하며 웃어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었고, 장을 볼 때도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마음을 느낄 줄이야.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 기댈 수 있는 벗을 만난 거겠지. 어느 날 저녁, 단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잖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누군가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정숙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두 자녀에게 말해야 할까? 특히 큰딸은 성격이 까다로워서 혹시 반대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이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명절에나 얼굴 한 번 보는 사이인데 내 인생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머뭇거리던 정숙 씨에게 태준 씨는 더욱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숙 씨가 편안하게 결정하길 바라요. 그 말이 정숙 씨의 마지막 망설임을 녹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재촉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게 그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태준 씨는 정숙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손을 잡으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웃었죠.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밥 먹을 때도 대화 상대가 있으니까, 외출할 때도 함께 갈 사람이 있으니까요.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 잘 됐어. 우리도 부러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태준 씨는 추우니까 닫으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정숙 씨는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아침 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텔레비전도 그랬습니다. 정숙 씨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려 하면 태준 씨는 시끄럽다며 채널을 바꿨습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만 보고 싶어 하는 그의 취향에 정숙 씨는 점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상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정숙 씨는 원래 소박한 식사를 좋아했습니다. 국 하나에 김치 반찬 2가지면 충분했죠. 젊었을 때부터 간소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달랐습니다. 매일 4-5가지 반찬을 요구했고 국은 뜨겁게, 밥은 따끈따끈하게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숙 씨는 70평생 밥을 해왔지만 이렇게 매일 평가받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태준 씨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언제 되는 거야? 나 배고픈데. 정숙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빨리 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에서 손님 대접을 하고 있구나. 아니, 손님도 아니고 하인처럼 눈치를 보고 있구나. 점점 정숙 씨는 자기 집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밥을 먹는 시간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조차 모두 태준 씨의 리듬에 맞춰야 했습니다. 정숙 씨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창가에 두던 화분도 태준 씨가 지저분하다며 치우게 했고,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오래된 책장도 공간 차지한다며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정숙 씨가 아끼던 돌아가신 남편 사진도 이제 같이 사는데 왜 이런 걸 거실에 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사진을 방 안쪽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을 이렇게 숨겨야 하다니.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오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려는데 태준 씨가 옆에서 눈을 흘겼습니다. 전화비 아깝게 왜 그렇게 오래 해? 할 말만 하고 끊어. 정숙 씨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내 돈으로 내 친구한테 전화하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이란 게 정확히 무엇일까?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귀한 정신의 운명이다. 그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늘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잃게 된다고요. 그는 사교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모닥불에 몰려드는 사람들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죠. 정숙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 자신을 데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나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젊을 때는 그 제약이 성장과 의미가 되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나를 잃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맞춰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늘 역할을 수행해왔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 비로소 그 역할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다시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정숙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이제 부부니까 진명에 좀 공동으로 바꾸는 게 어때? 그래야 서로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정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은 그녀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조금씩 저축하며 30년 넘게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그 집을 지키며 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소중한 자산이었죠.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 정도는 해야 서로 믿고 사는 거지. 태준 씨의 말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직 확신할 순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정숙 씨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며칠 후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반복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태준 씨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정숙 씨, 사실 내가 친구하고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출 보증을 서야 하거든. 당신이 좀 보증 서줄 수 있어. 크게 벌 수 있는 건데 우리 노후 자금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 정숙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구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원했던 거구나. 그 깨달음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순간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처음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 태준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던 것, 유독 정숙 씨에게만 친절했던 것, 함께 산책하며 슬쩍슬쩍 정숙 씨의 재산 상황을 물었던 것, 집이 어디냐, 연금은 얼마나 받느냐, 자녀들은 얼마나 도와주느냐, 그 모든 질문들이 이제 와서 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도 못 알아봤나? 그 수치심과 배신감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태준 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보증을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집 명의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태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리 이런 것도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조심스럽다고. 그럼 나를 못 믿는다는 소리네. 좋아.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태준 씨는 그날부터 냉랭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상에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무슨 짓을 할까? 혹시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고요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혼의 첫 번째 위험입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집이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재혼은 그 집을 흔듭니다. 낯선 사람의 규칙이, 낯선 사람의 리듬이 당신이 평생 지켜온 공간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서서히 자기 집에서 세입자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꿈이 깃든 곳이다. 집의 모든 공간은 우리 삶의 순간들을 품고 있다.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잃는 것이다. 정숙 씨에게 그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남편과 함께 골라서 산 것이었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는 남편이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루,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던 식탁. 그 모든 것이 정숙 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는 그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정숙 씨의 기억을 지우고 자기 방식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 문제로 상담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정숙 씨께서 돌아가시면 그분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집과 재산의 일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지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자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과 지금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저 때는 행복했는데, 외롭긴 했지만 평화로웠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위험을 마주합니다. 재산의 문제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자산과 가족, 그리고 법적 권리가 뒤엉키는 복잡한 계약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현실 속 재혼은 조건의 집합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노년의 재혼에서 순수한 사랑만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이미 각자 쌓아온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자녀, 건강,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안정, 간병에 대한 불안, 상속 문제, 이런 현실적인 계산들이 감정보다 앞서게 됩니다. 정숙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태준 씨는 처음부터 정숙 씨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재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는 작은 친절에도 쉽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재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정숙 씨와 자녀들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명절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분이 우리 집 명의에 손대려고 한다면서요. 동생한테 들었어요. 우리는 왜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거절했어. 나는 명예 변경도 보증도 다 거절했어. 그런데 왜 화를 내는 거야? 큰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했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알아보기라도 했을 텐데.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희는 바쁘잖아. 내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바빠도 이런 건 말씀하셔야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딸보다 차분했지만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실 거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제야 알았어. 미안하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거 엄마도 아시죠?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아빠가 평생 모으신 거, 엄마가 힘들게 지켜오신 거 다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정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단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불안을 준다는 것을. 명절이 다가왔지만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아들은 간신히 통화는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텅 빈 명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자기 친척 집에 간다며 이른 아침에 나가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전을 부치고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외로워서 한 선택이 왜 이렇게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걸까? 가족을 지키려던 내가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위험입니다. 재혼은 당신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심리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부모님도 외로우시겠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간 부모에 대한 미안함,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 재산 문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배신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자녀와 부모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가족을 하나의 심리적 체계로 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부모의 재혼은 가족이라는 심리적 구조 자체를 흔듭니다.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없어진 걸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할까? 혹시 이용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누가 돌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녀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정숙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재혼 후 1년 반쯤 되었을 때 정숙 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식욕도 떨어져 체중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 씨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를 불렀지만 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정숙 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힘을 내어 일어난 정숙 씨는 스스로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 초기라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정숙 씨는 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 씨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갑자기 왜? 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못 가. 혼자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건강할 때만 필요했던 거구나. 내가 짐이 되는 순간 외면하는 거구나. 처음 며칠은 태준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10분도 채 앉아있지 않고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과일 하나 깎아주지 않았고 불편한 것은 없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 나도 힘들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숙 씨는 병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화장실을 오가며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옆 병상에 있던 환자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여러 개였고 식이요법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약 챙겨주는 것도 귀찮아했고 병원 진료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혈당을 재려고 하면 냄새 난다며 인상을 찌푸렸고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매번 특별식을 차려야 하냐며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태준 씨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기만 할 거야? 나도 이제 지쳐. 맨날 아프다 아프다 같이 살자고 했지 간병인이 되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건강하고 쓸모 있을 때만 필요했던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위험입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병은 사랑의 시험대가 됩니다. 서로 돌보겠다던 약속은 실제로 병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젊을 때의 부부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 서로에게 쌓인 정이 깊지 않고 함께 만들어온 추억이 없기 때문에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치매, 파킨슨, 관절염, 뇌졸중, 이 모든 것은 노년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정숙 씨는 석 달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눈치를 보며 사는 삶, 자기 집에서 주인이 아닌 삶, 아플 때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멀어진 슬픔,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숙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태준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태준 씨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먼저 재혼하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하지만 정숙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도 정숙 씨 편에서 강하게 대응했고 정숙 씨의 딸과 아들도 나섰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태준 씨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정숙 씨 측에서 재산을 노린 결혼이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년의 시간, 건강의 악화,
자녀들과의 관계 손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깊은 상처와 불신. 정숙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평화로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혼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정숙 씨가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정말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신호라고.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일 뿐, 무조건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사실 외로움의 본질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때로는 재혼. 하지만 파스칼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그 질문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피하고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을 잃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삶의 구조를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어느 7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기에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요. 둘째, 배움과 취미를 찾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문화센터의 서예 강좌, 성당이나 절의 봉사활동,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우정이 쌓입니다. 어느 68세 여성은 합창단에 가입한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이 외로움보다 훨씬 큰 기쁨을 준다고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땐 외로웠는데 합창단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셋째, 내면을 채우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65세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쓸 말이 없어서 그저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을 먹었다 정도만 썼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생각들을 쓰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넷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만약 정말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걱정을 듣고 함께 고민하세요. 가족은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인연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만약 재혼을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법적 계약을 작성하세요. 재산 분할, 간병 책임, 유언장, 상속 계획,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혼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위험을 충분히 고려했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했고,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고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재혼도 하나의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 때문에 성급히 선택하는 재혼이 아니라 자유와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누군가에게 기대면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듣고 나를 채우고 내 삶을 단단히 만들면 외로움은 서서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당신 곁에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걷는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년의 지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나를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옵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혹은 함께라도 괜찮습니다. 단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온 것이라면요. 정숙 씨는 지금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천천히 커피를 마십니다. 일주일에 2번은 도서관 모임에 나가고 손주들과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잃는 게 진짜 외로운 거였어요. 지금은 혼자 있어도 평화로워요. 나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영상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그 손이 만약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평화를, 그리고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흔든다면 그래도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제 답을 아시겠죠? 진정한 질문은 손을 잡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더 단단히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노년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 채워가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 앞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노후가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단단하게 그려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